안녕하세요, 허석사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군 할아버지는 왜 여기에 털을 잡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석유 제품 수출 세계 6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어서 오늘은 석유화학에 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석유란 무엇인가 부터 알아봐야겠죠? 다들 석유는 공룡의 시체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견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3가지 정도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식물이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퇴적층에 묻힌 뒤 고온, 고압을 받아 생겼다는 유기기원설. 두 번째는 지구 내부의 금속 탄화물 등이 지구의 열과 압력에 반응해 만들어졌다는 무기기원설. 세 번째는 스스로 생겨났다는 자연 발생설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지지받는 가설이 유기기원설입니다. 예전에는 이 유기기원설에서 공룡의 사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석유가 대부분 공룡의 활동식이었던 주라기와 백악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룡 같은 육상동물의 사체가 공기에 노출되지 않고 퇴적층에 묻힐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죽기 직전이나 죽자마자 거대한 토양에 파묻혀야 가능한데 이렇게나 많은 공룡이 한 번에 묻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북해 유전의 석유는 주라기, 백악기보다 훨씬 전인 고생대에 생성됐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공룡보다는 바다에 수없이 번식하고 있던 플랑크톤이나 미생물 등이 죽으면 산소가 거의 없는 깊은 해저에 가라앉게 되는데 그 위로 오랜 시간 동안 유기물이 쌓이고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석유가 생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죠. 참깨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참기름이 뽑아져 나오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 알 수 있습니다. 석유가 발견되는 곳이 과거에는 얕은 바다나 호수 밑의 태정암이라는 것, 그리고 유기물의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분인 질소나 황 등이 석유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유기기원설을 뒷받침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석유는 액체 탄화수소의 혼합물입니다. 90% 가까이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500가지가 넘는 화합물의 혼합체이죠. 탄화수소 분자는 종류가 아주 많고 분자 등의 원자수와 위치를 바꾸면 새로운 화합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수많은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죠. 천연적으로 산출된 본래의 석유를 원유라고 하고 이를 정제해서 분리하게 되면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이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얻어서 정제하는지 알아보면 석유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압력에 의해 저절로 분출되어 나옵니다. 이후 압력이 낮아지면 펌프질을 해서 뽑아내죠. 메테인, 에테인, 프로테인, 뷰테인 같은 가스 성분은 석유 발굴 현장에서 바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가스는 연료나 난방용 가스 등으로 활용되죠. 처음 얻어진 원유에서는 수분과 염분, 미세 고체 불순물을 분리해내야 합니다. 물은 극성 분자이고 기름은 비극성 분자라 원유를 저장 탱크에 두고 수시간이 지나면 따로 분리되죠. 이때 탱크에 설치된 파이프로 기름을 뽑아내면 물과 분리시킬 수 있겠죠. 고체 불순물은 침전 작용을 통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탈염 처리를 하는데 무게 기준으로 0.005% 이하가 되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염분을 많이 포함된 상태로 증류를 하면 염이 분해되어 염산과 같은 산을 생성해 장치를 부식시키는 등 정제 과정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염분 제거는 필수적인 절차이죠. 이 과정을 거친 원유는 파이프라인이나 유조선, 유조차를 통해 정류시설로 보내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류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 거치는 과정은 증류 과정입니다. 원유를 끓이는 거죠. 원유 속에는 각기 다른 끓는 점을 가진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원유를 끓이게 되면 끓는 점이 높은 성분은 아래에 남고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아래쪽은 대략 350도씨까지 가열되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40도씨 정도까지 낮아집니다. 끓는 점을 지나 기화가 된 성분들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다가 끓는 점 아래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응축되어 액체가 되죠. 이것을 아래부터 차례대로 보면 경유, 등유, 나프타, 휘발유를 거쳐 지붕으로는 LPG 등 가스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얻어진 여러 유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촉매를 첨가해 양질의 석유 제품을 만들게 되죠. 경유는 중장비, 발전기,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활용되고 등유는 제트유나 난방유, 나프타는 휘발유나 제트유의 제조 원료가 되기도 하고 휘발유는 차량용 연료나 항공 휘발유 등에 활용되죠.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찌꺼기라고 해서 진짜 찌꺼기는 아닙니다. 이 찌꺼기는 진공 상태에서 다시 한번 증류 작업을 거칩니다. 압력이 거의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대기압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으며 기화하기 때문이죠. 대략 500에서 900도씨에서 촉매를 이용하여 가열하면 탄소와 탄소 결합이 깨지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뷰타다이엔 같은 탄화수소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고도 아래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 역청, 왁스, 그리고 도로에 깔리는 아스팔트 같은 것들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질의 종류만 3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합니다. 석유는 기원 3000년 전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스팔트로 조각상을 만들거나 건축용 접착제로 사용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세기경부터입니다. 등화용으로 사용되던 고래기름 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가 대체 연료로 부각되기 시작했죠. 1859년 미국의 에드윈 드레이크가 땅을 굴착하여 석유를 얻는 데 성공했고, 이후 여러 실험을 통해 휘발유와 등유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내연기관이 개발됐죠. 그리고 드디어 1900년대에 들어 석유 정제법이 발명되었고, 석유화학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노트북,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활용되는 물건 중 70% 이상이 석유화학 제품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만큼이나 많이 들어본 말이 석유가 곧 고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들었는데도 아직 석유가 고갈되지 않은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석유의 매장량은 보통 이미 발견된 유정의 매장량 중 현재의 기술과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추정 물량을 말하는 확인 매장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현재의 기술과 비용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석유가 곧 고갈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당시의 기술로는 고갈이 될지도 모르는 수준이었던 거죠.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더 많은 양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1950년대에도 석유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가채연수가 40년이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가채연수는 40에서 50년을 유지하고 있죠. 더욱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발견 유전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지질학자들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새로운 유전을 비롯하여 해저 지질자원을 탐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를 위한 탐해 사모가 취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산유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전에서 기름을 뽑아내서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 저렴해야 하는 경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중동 같은 육상 유전의 경우 땅만 파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생산성이 높은 반면, 바다에 있는 유전의 경우 깊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시추, 개발, 생산의 고난도의 기술과 장비가 요구되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생산성이 높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95번째 산유국이기도 했습니다. 1998년 동해에서 가스전을 발견했고 2004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해 경상도에 LNG를 공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2022년부터 가스 생산이 종료되며 17년간 유지해온 산유국 지위를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생산되지는 않지만 석유 제품 수출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지금은 SK에너지는 대한석유공사가 1962년 설립된 후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기술력을 발전시켜온 덕분이죠.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지금 역시도 정유사들을 비롯하여 한국화학연구원 등에서 촉매, 분해, 신소재 등 석유화학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화석연료 이후의 시대도 준비해 나가고 있죠. 비록 지금은 기름은 나지 않는 나라이지만 그 핸디캡을 넘어설 만큼 뛰어난 과학기술력을 가진 나라이니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이 영상이 석유화학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